안녕하세요. 머리띠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과학하고 고전 소설 이 두 개를 할 건데요. 지금 칠판에 적어놨다시피 이번 거는 같이 푸는 게 아니라 좀 미리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훈련용으로 이제 써먹는 게 수능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1등급은 약 13분 안쪽으로 풀고 다 맞았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확실한 1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분 안쪽으로 두 지문을 풀었는데 안 틀렸다. 그러면은 2등급. 나머지는 뭐 알아서 시간과 틀리는 거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푼 사람들은 잠깐 화면 정지하고 문제를 뭐 기껏해야 15분이니까 먼저 풀고 답만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답만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뭐 맞았으면 맞은 대로 틀렸으면 틀린 대로 도대체 어떤 일이 나의 뇌에서 벌어지고 실제 그 답을 하는 논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칠판에 지금 적어놨는데 지금 지문을 살펴보면 지문에서 벌써 무슨 뭐 루트가 뭐 이것저것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도 나오고,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문제도 그림이 두 개나 나오죠. 하나는 뭐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연결을 해 놔가지고 숫자, 게다가 또 하나는 뭐 줄로 가나다라 연결시켜 놨는데 뭐 얼뜻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아마도 문과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문 쳐다보다가 얘는 아마도 패스하게 되는, 특히 한 3등급 이하 분들 같은 경우는 패스하게 되는 지문인데,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 이렇게 지문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애들은 생각보다 지문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게다가 문제가 쉬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문이에요. 그래서 괜히 겁만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쫄게 만들어가지고 읽으면서 겁주고, 그 다음에 독해가 좀 느려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 이해를 한다. 하면 좋아요. 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리를, 선생님 지금 밑에 이제 쭉 써놓은 거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나도 문과니까 당연히 한 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clustering and determining 이런 내용들을 갖다 놨는데, 결국은 그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해라 아니고 공식과 그 다음에 정의 이걸만 활용해서 결국 국어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기껏해야 국어 문제다. 어떤 지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다른 말로 바꾼 것들을 나는 찾을 수 있다. 나는 연습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뇌에다가 심어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 읽고 풀었다고 가정하고, 읽으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여러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말한다. 벌써 처음에 과정이라고 나온 거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죠 지금. 최근 지문들에 보면은 지문 앞에 첫 단락에다가 과정, 얘들아 이 글은 제발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니까 그 과정에 맞는 독해법에 따라서 좀 문제를 풀어줘 라고 시그널을 줘요. 그런데 그냥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데이터 마이닝 여기다만 이제 동그라미를 치게 되는데, 어지간하면 그 지문 특히 앞부분에서 과정이라고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과정에 대한 글쓰기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요즘은 보통 과정 2개 주고 과정 2개에서 답을 주죠.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봅시다. 과정이라고 나오면 시작값하고 결과값에다가 지문에다가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은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놓든가, 요 작업이 선행되면 이제 이 지문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고 이거 어떡하지, 왜 루트가 씌여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읽기 시작하면은 둘째 단락 셋째 단락 여기서부터 이제 글이 안 읽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원이든 수능이든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나는 충분히 연습을 한 상태인데 실전에서 안 읽히고 이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안 보이면 어떡하지?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를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림이 많은 이런 지문이다. 오히려 답은 쉽게 준다. 그 다음에 첫 단락에 요즘은 보통 과정이라고 던져준다. 그러면 시작값하고 결과값 확인하자고
중간에 거 안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빠르게 읽어가면서 결국 답에서는 시작값, 결과값 여기를 묻는다. 까먹지 말고 반드시 표시합시다. 둘째 줄에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 마이닝 여기다 표시할 게 아니라 과정 여기다가 표시해야 돼요. 게다가 기억 이게 밑줄 쳤잖아. 그러니까 쳤달라 해서 밑줄 쳤다는 얘기는 그놈 가지고 여기 터피라고 써놨네. 결국 이 글은 클러스터링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클러스터링의 무엇 요거를 찾아라. 자 뭐라고 써있냐면은 데이터를 묶을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데이터의 거리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유거리를 구한 뒤에 제곱을 한다. 자 밑에 공식 이것저것 써놨는데 별거 없고 실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요거예요. 자 클러스터링은 뭐하냐? 데이터를 묶을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그 근거는 거리다. 그럼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유거리의 제곱을 한다. 자 유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어렵지 않죠. 루트 씌워놓고 P1 빼기 Q1의 제곱 좀 더 해가지고 마지막에 Pn 빼기 Qn의 제곱. 당연히 시험에서는 우리 국어 영역이에요. 수학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끝나는 많아야 10 정도 되는 숫자로 끝나게끔 답을 줘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냥 그것들을 쳐다본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표 밑에 각 데이터에 대한 항목 1, 항목 2를 가로로 묶는다면 A, B, C로 표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곱값을 구하면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3, 2, 13 이렇게 간단하게 자연수로 끝나게 줘요. 자 이렇게 계산된 값을 비교해 봤더니만 A하고 C가 같은 군집에 묶일 가능성이 높다. 됐죠? 자 이렇게 같은 숫자 또는 높은 숫자끼리 묶이더라. 자 A를 갑시다. 유거리를 활용하여 계산된 선생님이 지금 뭐라 했어요? 유거리라고 해놨어. 유클리디안 거리 이런 식으로 우린 지금 수학하는 거 아니야. 정확한 용어는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갈라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자 분할적 클러스터링은 임의의 개수로 군집을 나누고 각 군집에서 임의의 중심값을 정해서 묶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작 뭐라고? 임의의 중심값으로 가까운 곳으로 묶는다. 시작하는 거. 자 이때 특정 데이터와 중심값 값의 거리는 유거리 계산 방법에 따라서 구하는데 최대 거리를 제한할 수 있다. 중심값과 가장 가까운 군집에 할당하여 묶는 1차 과정을 끝난 뒤에는 그냥 이거를 묶는 게 1차 과정이었어. 굉장히 좀 쉬운 지문이라고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는 새로운 데이터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 데이터와 중심값 값의 거리를 구한다. 이때 새로이 설정되는 중심값이 기존 중심값과 차이가 있으면은 다시 클러스터링, 않으면 종료. 그래서 새로 구한 것이 아까 구한 거하고 비슷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차이가 나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 묶어 나가면서 결국 그 공통된 지점을 찾는다. 왜?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데이터를 묶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점하고 거리가 어떤 클러스터 값이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다른 방향 해가지고 결국 높은 상관관계를 맺을 때까지 구한다. 그 얘기예요. 별거 없다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 문과의 힘든 산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가봅시다. 자, 클러스터링과 관련된 개념 중에서 클러스터링 상수 칠판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클상이라고 써놨어요. 굳이 우리는 그 용어 다 알 필요 없다고. 자, 클상은 그때그때 산출해서 활용한다. 클상은 노드, 그 다음에 엣지로 활용한다. 클상은 특정 노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엣지의 수를 특정 노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의 수 컨비네이션 2로 나눈 값을 활용한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기껏해야 이거라고.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엣지 찾고 그 다음 노드 찾아가지고 컨비네이션 2로 나누더라. 물론 이게 실제 수능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 글쎄요 아마도 이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게 줄 거라고. 여긴 지금 안 줬어. 그래갖고 지금 수학 공부 안 한 지 벌써 한 60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컨비네이션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그림을 가지고 예를 구한 걸 봅시다.
자, 여기서 컨비네이션은 수학에서 조합을 나타낸 말로 n 컨비네이션 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가지수를 의미한다. 그 산수 구하는 거 간단하게 줬고, 자, 우선 가 노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는 나, 다, 라 3개이다. 그러므로 클상을 구하는 식에서 분모는 3 컨비네이션 2, 그래서 밑에가 3이 된 거고, 그리고 가에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의 엣지는 직접 연결된 거 말고 그 지들끼리 연결된 개수, 이걸 엣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와 라에만 엣지가 있다. 그래서 엣지는 1. 그래서 분모가 3, 분자가 1. 그래가지고 가의 클상은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클상 구하는 게 나왔군. 자, 마지막 4줄 볼게요. 이러한 방식으로 클상은 네트워크에서 응집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는데 클상이 높으면 응집성이 높다. 어렵지 않네? 클상이 높으면 응집성이 높다. 자, 기껏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 지문에서 결국 한 얘기 별로 없죠. 결국 이 글은 클러스터링 얘기할 건데 이거는 데이터를 묶을 근거로 거리를 찾는 거고, 이 유거리는 제곱으로 해서 구하더라. 그리고 과정 중심값하고 평균값을 찾더라. 그리고 직접 구할 때는 컨비네이션 노드 컨비네이션 2분의 엣지 해가지고 결국 노드와 엣지 얘를 구하면은 간단하다. 그 다음에 클상이 높으면 응집성이 높더라. 화살표를 왜 줍니까? 왜 줘요? 답. 자, 그럼 6번 문제부터 봅시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정답은 4번이었고, 클상은 네트워크에서처럼 각각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으로 정해진 값을 활용한다. 지금 이 글에서 계속 맨 마지막 부분에 뭐 했어? 클상을 어떻게 구하나요? 그 얘기 계속 얘기했는데 그냥 표준값이 있대. 이거는 일부러 이제 국어의 측면에서 장난을 친 거죠. 우리가 흔히 상수라는 표현은 정해진 값이라고 쓰는 거지. 변수라는 게 이제 변하는 값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클러스터링 상수라고 표현했는데 표준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계속 엣지와 노드에 따라 바뀌더라. 이 글의 주제였죠. 아, 역시 공식을 갖다 놓으면 답에서 묻는군.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합시다. 여기 써놨어요. 6번 문제. 공식을 주었다. 까먹지 말라고. 지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어. 지문에서 공식을 준다는 얘기는 반드시 답에서 묻는다. 공식에다가 표시를 해놓든가 아니면은 옆에다 쓰든가. 까짓 거 쓰는데 얼마 안 걸려. 다음 문제 갑시다. 자, 7번 문제를 봤더니만 거의 뭐 기절 직전이지. 엄청나게 뭐 A, B, C, D, E 5개의 좌표가 있고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럴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자, 큰 힌트 뭘 줬냐면은 A, C, D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묶이더라. 아, 자, 이걸 이제 힌트로 중심값을 찾아라. 최대 거리를 찾아라. 그죠? 자, A, C, D 이거는 이제 지문을 완벽하게 뭐 이해한 상태에서 그 글의 내용을 그림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요거를 묻는 문제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차라리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쉬울 수가 있고,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학생들 입장에선 더 어려울 수가 있죠. 도대체 뭐 기준점을 알아서 찾아라 이런 문제니까. 그래서 자, 그림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A, C, D 같은 경우는 각각의 거리가 A, D가 1, A, C가 1, 그다음 C, D가 루트 2. 그래서 세 개가 묶이려면은 1이라는 거리로 묶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B와 E가 묶인다 했는데 B와 E가 묶이는 거는 거리 1밖에 없지. 아, 그래서 최대 거리 1로 두 개의 군집을 나눌 수 있군. 요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심값을 구하라 그래 했는데, 일단 그 A를 중심으로 해야 그래야 이제 그 1로 각각 A, D하고도 1, C하고도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중심값 A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B도 역시 마찬가지로
B가 되든 2가 되든 뭐 상관없는데 1 값이 되는 건 사실은 그 1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A, B가 중심값이 되는 것이고 최대 거리가 1 이렇게 되더라. 사실 얘는 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 가지고 어떤 지점에서 얘네들이 묶이면은 최대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군. 요거를 확인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8번 갑시다. 요 지문에서 사실 핵심 내용은 요 8번에 해당하는 건데, 요 8번 같은 경우는 1, 2, 3, 4, 5번을 좀 잘 볼게요. 자,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친절하게 클상까지 적어줬다고.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정답은 2번이었고, 자, 가와 마 사이에 이걸 안 그렸네. 이렇게 가와 마 사이에 엣지가 없어진다면 요 얘기하는 거지. 요게 없어지면은 다의 클상은 작아지겠군. 자, 다의 클상은 어떻게 한다고? 노드하고 그 다음에 엣지하고 얘랑 아무 상관이 없네. 이해됐죠? 자, 얘를 없앴다고. 얘를 없앴을 때 다의 클상이 바뀌냐 안 바뀌냐 지금 그거 묻는 거라고. 자, 다의 클상은 노드가 이거고 엣지는 이거고. 자, 얘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는 것이었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맞는 것들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을 봤더니 가와 마 노드 중에서 특정 노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 간의 엣지의 수가 2개인 것은, 자, 엣지가 엣지가 2개인 놈 찾으래. 그래서 가를 봤더니 다에 연결되고 엣지가 이렇게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를 보니까 여기도 역시 엣지가 한 개 나오고, 그래서 가는 엣지가 2개. 자, 라는 다와 마로 연결되어 있는데 역시 얘하고 엣지가 되고 얘하고 엣지가 되고 그래서 1번 답지 가와 라는 엣지가 2개다. 자, 3번 갑시다. 나와 다 사이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엣지가 연결된다면 자, 공식 봅시다. 엣지가 분자예요. 엣지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당연히 클상 높아지는 거고, 클상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응집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역시 3번 답지도 맞게 되는 것이고. 자, 4번 봅시다. 가와 라의 응집성의 차이가 있네. 가는 3분의 1, 라는 3분의 2. 자, 왜 그러냐면은 얘는 요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엣지하고 노드하고 연결된 것이 라와 노드와 달리 가에는 나가 들어있더라. 라는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있는 것이고 얘는 떨어져 있지. 그래서 그것들을 차이를 확인하면 되시겠고. 자, 5번 봅시다. 5번은 얘는 뭐 사실 그 응집성을 평가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하게 이건 값이 써 있으니까 가는 3분의 1, 라는 3분의 2, 마는 1분의 1 되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응집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문에 있는 것들 활용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맨 처음에 풀게 되면 시간이 걸려요. 특히 문과 학생들 보면은 지문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가나다 엣지 확인하고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그 다음에 살짝 이해력도 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패스를 권장합니다. 수학에서 30번하고 똑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국어 영역은 시간이 중요하죠. 우리는 2분이라는 시간 안쪽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같은 경우 내가 좀 독해력이 괜찮지만 그림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직 잘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패스를 빨리 하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림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가지고 아직 뭐 시간 있으니까, 수능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습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 시간 훈련 하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는 뭐 보면서 시간 재도 좋은 거고,
이 보면 쭉 다 풀고 나서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봤더니 아 내가 8번에서 생각보다 시간 많이 쓴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전에서는 고민해야 돼요. 평가원이든 수능이든. 자 마지막으로 9번 갑시다. 뭐 기억과 관련한 사례 해가지고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 아까 정의가 뭐였다고? 다른 데이터를 특정 군집으로 묶어서 자료를 모아놓는다.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클러스터링 얘기였고, 자 정답 2번 보면 이거 답 주려고 아주 쉽게 됐지. 평균 학교에서 학급 간 성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영수 과목별로 산출된 각 반의 성적 데이터를 세 과목 평균으로만 뭔 얘기지? 과목 평균이 하나, 둘, 셋 그냥 다 떨어져 있다고. 우린 데이터 마이닝, 클러스터링 해갖고 모아야지, 묶어야지. 여기 묶어야지. 근데 여기는 안 묶고 그냥 국영수 각각의 점수만 구했다. 땡. 자, 대단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소설 가볼 건데, 자, 소설은 쌤이 이쪽에다가 지금 적어놨는데, 자, 요거는 굉장히 쉬웠을 거야. 이거 수능에도 2번 나왔고, 평가원에도 여러 번 나온, 자,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소설인데, 얘를 지금 일부러 왜 갖다 붙여놨냐면은, 맨 처음에 그 시간 훈련용으로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막판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쉬운 거를 쉽게 빨리 풀고, 어려운 거를 적절한 시간 내에 풀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국어 영역에선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김유정 만무방인데 시간이 한 9분, 10분 걸렸어. 와, 안 틀렸어. 지금 기분이 좋아야 되나?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지. 만약에 문과생 같으면은 아까 그 클러스터 지문 같은 거에다가 대략 한 8분, 9분 정도까지 써야 되고, 김유정 만무방 같은 경우 지금 실전에서 이제 어떻게 EBS를 활용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지문이야. 사실 김유정의 만무방 정도면 뭐 여러 번 봤지. 내용도 알고, 줄거리도 알고, 주제도 알고, 인물도 알고, 갈등 구조도 알고. 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어떤 부분이지 확인해가지고 특징만 잡아내갖고 바로 문제를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문 읽는 시간이 한 마지노선 2분, 보통은 한 1분 정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자전거 도둑 느낌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자, 자전거 도둑 어땠습니까? 뒷부분이 우리 EBS에 있는 부분이었지. 혹부리 영감하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나라는 꼬마애가 이제 아빠를 왜 싫어하는지 EBS에는 안 나왔지만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 앞부분만 재빨리 읽고 뒷부분은 EBS 있는 부분 하고 바로 갔어야지. 그래서 한 1분, 한 2분 요 사이로 지문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태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 우리가 이제 막판에 올수록 좀 걱정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만 과학, 뭐 경제, 뭐 법, 뭐 이런 것들만 연습할 수 있는데 수능은 결국 전체 표점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쉬운 거를 쉽게 빨리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뭐 과학, 기술, 법, 경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한 60%, 70% 정도 훈련을 했다면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 화작 또는 뭐 문법 또는 뭐 소설, 뭐 시 이런 애들은 빨리 푸는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훈련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과학기술 이런 것들은 무작정 막 후다다닥 읽어가지고 끄집어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오답률이 높아지니까 걔들은 차분히 대충 한 지문에 한 10분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풀어가지고 꾸역꾸역 안 틀리는 이런 훈련해야 할 것이고, 훈련 과정에서는 이런 소설, 시 같은 애들은 하여튼 자기의 능력보다 한 10% 정도 더 빠르게 푼다.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다 알지만 걱정돼서 전체를 한번 다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거는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읽는다. 한 4분 정도 걸리겠지. 그 다음 망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서 오히려 머릿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돼. 그냥 아는 거긴 하지만 에이 나 그냥 다시 읽을래.
차라리 깨끗하게 다시 읽는 게 낫지. 괜히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여기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숫자 써놨는데 응칠이 응오 이 막 동생 형 헷갈려가지고 답지에서 1번 인물 문제 틀려버리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아이 나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다 읽어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우 빠르게 읽어가면서 이미 뭐 내용은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네 응곡의 논에 벼 없어진 거 아나? 응칠이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밑줄 쳐야죠. 현대 소설에서는 뭐가 답이라고? 심리 변화가 답이라고.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고? 해서 응칠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떨리는 이런 상황. 자, 그리고 성팔이, 옛날 사람들 이름 짓는 거 보면 좀 성의 없지. 이름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응칠이, 성팔이, 하여튼 응칠이하고 성팔이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 도둑 사건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성팔이가 의심되는군 하고서 걱정하는 장면. 맨 마지막에 심리 더 나왔지. 이제는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고자 생각은 간절하네. 이제 동생 만나러 왔는데 좀 오래됐어. 아유 이제 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이는 중이었다. 자, 이렇게 망설이는 중에 결국 사고가 터졌다 그 얘기죠. 우리도 항상 그렇지. 뭔가 할까 말까 그럴 땐 빨리 하는 거죠. 해야지. 괜히 망설이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망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요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는 응칠이가 형이고 숫자 많은 게 형이야. 그 다음 응오하고 둘이 어떤 식으로 망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 서술 방식이 좀 독특하다기보다는 칠판에 적어놨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방식으로 100년 전에 쓴 소설인데도 굉장히 잘 쓴 거지.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지. 앞부분 봅시다. 자,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남은 건 겨우 빚이다. 이러다가는 결말에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아내를 깨웠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깨워가지고 도망가는 거를 쭉 써놨고, 자, 둘, 넷, 여섯, 여덟, 9줄 정도까지를 묶어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요약적 제시. 그래서 응칠이가 농사꾼이었는데 어떻게 도망을 나왔는가 하는 거를 아주 짤막하게 9줄에다가 내용을 정리했죠. 자, 그 다음을 볼게. 이번에는 또 살짝 달라져. 자,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자, 그러다가 셋째 줄, 젖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유 하고 고개를 돌린다. 이게 100년 전에 쓴 소설이라 요즘은 이제 보통 대화가 나오면은 따옴표를 다 친절하게 쳐주는데 이게 100년 전 소설이라 그냥 자기 맘대로 어떤 거는 따옴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여기는 그냥 없어. 자, 왜 하니까 그 말이 우리 어린애 잡겠수. 그러니 서로 갈립시다. 지금 계속 뭐하고 있지? 대화를 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거기서부터 역시 9줄 정도 묶어가지고 이번에는 대화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거죠. 선생님 따옴표가 없는데요. 따옴표 없지만 그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거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부부끼리 대화하는 장면이니까 따옴표는 없지만 대화하고 있군.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자, 그러나 한 8줄 내려가서 볼게.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로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이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그 원인과 결과 나와 있고 심리까지 나와 있지. 그리웠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오라는 동생을 만나러 왔군.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장면 갑시다. 이번에는 동생 응오, 숫자 작은 동생. 자, 응오는 응곡의 눈의 별을 여태 베지 않았다. 그래서 5줄 묶어가지고 도대체 왜 안 뵀는지 모범 청년인데 벼가 있는데 베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인데 굉장히 모범 학생이야. 전교 1등하는 학생. 내일이 시험인데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지 않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자, 5줄 묶어서 뭐라고 쓰라고? 요약적 제시. 자, 그 다음엔 또 대화를 하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변은 다 뭐지요? 하고서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하면서 또 설명 맨 끝까지 묶어가지고 또 역시 요약적 제시. 그래가지고 왜 안 털었냐면 이거 벼를 베면 그 농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기뻐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다 비찬치 하면 끝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 보여주기, 우리 소설에서의 서술 방식 1번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지. 그리고 이 말하기는 직접 제시라고 하는 것이고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대화나 요약적 제시라는 용어로 나와요. 어쨌든 뭐 이 용어로 나오든 이 용어로 나오든 얘네끼리 같은 편이야. 그래서 따옴표가 아주 많이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고 따옴표 거의 없는 부분에다가 묶어가지고 물어보면 이쪽 답지로 얘기를 하더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물어보는 방식이 있는데 수능은 심플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면은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25번에 정답 4번 요약과 대화를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답지를 금방 찾으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오답지 나오는 거 2개 나오는데 그거 잠깐 볼게. 자, 2번 답지 보니까 사건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자, 객관성에다가 크게 X 쳐놓고 우리 소설에서는 뭐 사실은 소설이든 시든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주관적이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정서, 자기의 주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펼쳐놓은 게 그게 문학이라고. 객관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오답지. 자, 5번 답지도 봅시다. 서술자를 달리하여. 우리 수능은 2800자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텍스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서술자 바뀌는 것을 출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얼른 주워 먹으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26번 갑시다. 26번 같은 경우는 이 수능 문제 답지에 나왔던 거지. 그래서 정답 3번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오를 찾아왔다. 아까 뭐라고 심리 나온 부분? 동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응오를 찾아온 것이다. 역시 인과관계를 틀리게 만드는 어려운 답지였습니다. 자, 마지막 27번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만무방의 내용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이라고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5번 답지에서 인과관계를 자, 돼지, 닭, 개 등이 떠날 새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도둑질로 먹고 살았다 그 얘기지. 여기서는 지금 농민과 지주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이게 이런 문제들을 틀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도둑질을 왜 하냐? 지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냐? 그런 거를 우리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국어 영역은 직접적인 원인 또는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바를 찾는 게 국어 영역이다. 까먹지 마시고 본인만의 그 뇌피셜로 얘도 되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른 머릿속에서 교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간 관리 훈련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과학 지문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쉬운 EBS 소설을 만났을 때 어디까지 시간을 단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음료수 콤부차라고 하는 건데 엄청 신맛이 나요. 그래서 식초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몸에는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건강관리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서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뚜벅뚜벅 박상준.